특검의 그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떡 같은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망나니, 술 취한 망나니라고 할까? 그 긴 칼을 차고, 응?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나? 어떻게 하는 짓이 정말 개떡 같은 짓들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저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단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특검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일을 또 깜빡깜빡 잊어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종북 척결을 해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종북 척결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둘러 그동안에 대통령이 이제 뭐 현충을 방문하고 혹은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발표되는 이제 담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미 종북 척결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통합진보당을 이제 해산시키고, 그리고 정교조를 이제 법의 노조로 만들고, 뭐 이석기 등을 이제 그 아로 조직을 이제 구속 수감시켰죠. 뭐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 반정부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동을 통해 이렇게 국민들이 여론을 이제 불을 지르려고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어요. 2015년도 뭐 근래에 들어서는 2015년도 보면 그 2015년도 말에 민중총궐기 민노총이 이제 주도했죠. 한상균이란 지금 감옥가가 있죠. 아주 폭력 시위가 엄청났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정점을 이뤘던 게 또 이제 11월 달에 뭐 백남기 뭐 부금을 둘러싸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경찰에서 백남기 부금을
결국 하지 못했죠. 이미 이제 행정력이나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갑니다. 행정력도 엉망, 경찰력도 엉망, 뭐 이런 상태로 빠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법의 노조인 전공로,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까? 반정부 세력화가 돼가 있어요. 전공로에 하는 행태는. 이미 노조가 반정부 세력화된 거는 오래됐어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소수가 다수를 잡아먹는 그러한 전략 전술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다음 카페라든지 노조, 80년도 노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노조 이런데 이제 반정부 세력들이 지휘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터넷 카페 운영진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약간의 밥값, 약간의 운영비를 이렇게 후원하면서 좋은 사람인 척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지기가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죠.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접수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조도 장악돼 버릴 거예요. 많은 세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걔네들은.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이슈에만 쫓아다니면서 급급했죠. 2016년에 이제 백남기 사건이 그렇게 했는데도 여론 확산하는 데는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가 7곡을 거쳐서 성주로 해서 이제 김천까지 이제 번졌어요. 사드 배치 반대. 그 주도 세력들이 통진당 잔당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거주지가 아마 대구일 거예요. 대구는 이제 통역당 잔당들이 지금도 압력하는 데가 대구니까요. 그런데 사드 배치 반대도 현수막도 지금도 성주나 김천에 어지럽게 늘려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수막이 우선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택시 기사분들이나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제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국방부에서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행정력, 경찰력, 국방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최대의 위기가 걔네들의 최고의 위기가
바로 송민선 회고록에서 이제 나온 거죠. 빙하는 움직인다. 그분이 쓴 이제 빙하는 움직인다에 보면 노무현 정권의 그 난맥상이 나와요. 반역행위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유엔 인권이 찬반 표결을 하는데 김정일 지시를 받고 기권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그 정작 문재인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 송민선 교수를 이제 고소하는 게 아니고, 뭐 엉뚱한 사람을 고소를 한다고 뭐 이런 뭐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송민선 이제 그 교수는 이제 뭐 2탄, 3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더 많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반역 행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최서연,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JTBC 손석희에 의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졌던 거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걸로 이제 만드는 거죠. 숨어있던 반정부 세력, 고정간첩, 종북 세력, 특정 지역, 동승회자, 모조리 나왔던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동원 자금까지 내려다 보내면서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 끌어모은 거죠. 전세 버스가 동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촛불 민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블랙홀을 만들었던 거죠. 아이고, 오늘 이 방송이 내보내도 될란지 모르겠네. 그래도 있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언론도 총동원 됐죠. 언론을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그 박지원이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언론사 사장단 46명을 데리고 한 일주일간 북한에서 체류한 적이 있어요. 북한 방문을 해서. 뭐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그렇지만 북한만 갔다 온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일주일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최서연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거짓, 왜곡, 선동, 조작에 총동원되어 가지고 촛불을 국민의 민심으로 성화시키는데 나팔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국회에서는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늘 그랬어요. 야당은 무서운 거 아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더 무서운 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숨어있는 적이 무서운 거죠. 자,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에서 숨어있던 적들이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 사람들의 지력으로 이게 계획된, 조작된, 만들어진 민심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 블랙홀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세력들과 부역자들이라고 보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사건을 빌미로 반란이 일어났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반란이에요, 이거는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명백한 반란이에요. 사회 각계 각층에 숨어있던 반정부 세력들이 총궐기한 반란이죠. 그 새누리당에서 자기 당에서 만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건 잘못된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진태 의원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아니다라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입을 봉하거나 조작된 촛불 민심에 편승하고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데 앞장섰어요. 하트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불에 다 죽고 싶냐고 국회에서 협박질까지 했어요. 야, 참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황당 이제 탄핵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웃기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수사도 안 끝났는데 와중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그리고 이제 가결되면 또 헌재로 넘어가잖아요. 헌재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특검법이 발의돼 가지고 특검이 이제 구성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와중이에요. 특검이 가동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사법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위헌이에요. 여야 합의회에서 특검을 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 법률 정해져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주도했던 윤석열 그 양반이 지금 특검 팀장으로 들어갔어요. 박영수 특검이 그 사람을 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엉터리로 조사를 해가지고 무리한 기소를 하고 피고인들이 무죄로 방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특검 팀장으로 임명하는지 요지경 속에 특검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구성된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구속영장을 쳤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전문 용어죠. 구속영장 치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근데 법원이 내일 어떠한 그 결론을 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법원도 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엉망진창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사회 곳곳이 30년 동안 엉망진창화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까 뭐 구속될런지 뭐 혹은 조금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겠죠.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즘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또 구속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 특검이 참, 새우가 고래한테 덤비는 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참 그냥 실없는 웃음이 나와요.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그 사람이 첫 기획했던 게 삼성을 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이제 그 담당자와 이렇게 이제 긴밀한 이제 업무 이제 서로가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제 삼성중공업도 자신의 브랜드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건설하려는 그런 시기였어요. 삼성 레미안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이제 건설업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뛰어들고 막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1998년도 아마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삼성중공업 본사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가지고 이제 담당 직원을 만나러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평소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좀 썰렁한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고개를 들어서 문 쪽을, 제가 문을 열었는데도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한 200평이 넘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칸막이로 해가지고 한 기백 명이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좀 이상해. 저도 좀 삐쩍삐쩍거리면서 이제 담당자한테 갔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도 묻지도 못하고,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담당 직원이 제 길을 당기면서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전쟁 준비하냐고, 지금 무슨 전쟁 나냐고 내가 물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김대중 정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복도에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지금 이렇게 좀 처해질 것 같은,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7월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졌죠. 1999년 7월일 거예요. 대우 사태가 이제 터진 거죠. 대우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였어요. 삼성보다 먼저 세계 경영을 시작한 곳이에요. 김무중 전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영삼 정부를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였는데 외환 위기를 타개하는 이러한 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삼성 대신, 꽝 대신 닭, 대우를 잡아먹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대우는 재계에서 가장 외환 보유가 많았어요. 해외 자산도 가장 많았고요. 그런 기업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김무중 회장은 아주 나쁜 횡령범 파렴치범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대우를 공중분해시켜버렸던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뇌물죄. 현재 올라간 그 탄핵 소추안의 14가지 중에서 심리 가능한 건 뇌물죄 하나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신문 종이 쪼가리고, 또 검찰에서
증거도 하나도 찾지도 못하고, 뇌물죄 하나 가지고 지금 엮어야 되는데, 700억 정도의 출연금 같으면 그 일반 서민, 국민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또 사실 큰 돈이고요. 그런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는 이 가계부채를 1,000조 원이나 늘려놓고 간 사람들이에요. IMF 해결한다면서 M&A를 통해 가지고 아마 100조, 200조는 아마 어디로 공중으로 숨었을 거예요. 그 100조, 200조에 비하면 700억은 껌값이에요, 껌값. 그리고 그 껌값 700억을 뭐 횡령했는 것도 아니고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 뭐 공범 떠들고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뇌물이나 부정한 돈을 내가 받았다. 그거 감춰놓겠죠.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 집에 뭐 천장을 뚫고 숨겨놓든지 아니면 저 땅을 파서 묻어놓든지. 뭐 실제 뭐 옛날에 전라도 마늘밭에서 5만원권 뭉탱이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부정한 돈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뭐 계좌송금해서 받겠어요? 수표를 받겠어요?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그것도 신권이 아닌 그런 돈을 가지고 뭐 예전에 많이 그랬죠. 뇌물이나 뭐 청탁을 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돈을 수수하는 방법은 뭐 사과 상자나 골프백 이용하잖아요. 아니 최수연 씨가 오늘 헌재에서 나는 1원도 받은 거 없대요. 기업체에서 출연했던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각출해가 출연했던 돈 그대로 통장에 다 있어요. 그게 뇌물이에요. 야 박영수, 윤석열이 이 개떡들아, 아유 씨, 욕 나오려고 그랬네. 이게 뇌물이냐 그게? 뇌물을 30억씩 계좌 송금을 시켜주는 그 멍청한 놈들이 있겠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계좌 송금 30억 시켜주고 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야. 좀 말 같은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떡 같은 짓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 이재용 부사장 영장 친다는 예고 발언을 하니까 삼성 시가총액 40조가 달아나더라. 에라이. 아니 세상 천지에 삼성이 1년 매출이 얼마냐? 260조야. 260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00조지. 대한민국 세금이 23%를 담당하는 데가 삼성이야. 난 너희들이 왜 그런지 다 알아. 박영수, 윤석열, 너도 마찬가지로 반정부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망나니, 술 취한 망나니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말 틀렸어? 헌법재판소 재판장들도 촛불 민심이라는 이런 황당한 조작된 민심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사실은 안 믿어요. 그들의 정체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도 현재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별 관심 없어요. 왜? 반정부 세력들이 광고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너들이 광고한 것이 바로 태극기 민심이라는 거죠. 보통 보면 보수 우익 진영에서 이슈마다 이제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할 때 보면 보통 뭐 기신명에서 기백 명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력에서도 보수 진영의 집회 상당히 무시하는 게 많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촛불 시위에는 광화문 전체를 통으로 비워줘요. 청와대 행진하는데 그 교차로에서 행리를 못 끊어요. 그런데 태극기 행진에는 강남에서 코엑스에서 이제 강남역까지 갈 때 교차로마다 중간중간 끊는 거 보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14일 대학로에서 시청 가는데도 중간에 교차로에서 행진을 끊으려고 그런 걸 가지고 보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못 끊게 했어요. 반정부 세력들에게는 후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나선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악랄하게 그런 짓들을 하는 게 바로 이 공권력이 나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행진을 못 끊게 했어요. 이 태극기 숫자는 매주 늘어날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또 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아줌마가 있어요. 남자, 여자, 아줌마. 이 아줌마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제 김정일이 남침을 하고 싶어도 그 정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남침 못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서울 시내 사진을 보니까 집집마다 노란 게 옥상에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저게 뭘까? 저게 미사일 기지인가? 미사일 쏘는 뭐 그런 건가? 사실은 그게 이제 노란 물통이죠. 그 물통이 왜 다 노란색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옥상마다 주택가 옥상마다 노란 물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위병들이 들고 다니는 도시락, 저기 폭탄일까? 저기 도대체 뭘까? 방위병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이에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뭐 조형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아줌마가 나서는 데는 뭐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아줌마가 지금 태극기를 들고 평일날 태극기 시위 현장의 곳곳에 아줌마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들이 정말 무서운지 아세요? 남편도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요. 자식도 태극기 들고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요. 무서워요. 그 아줌마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 대한민국 꼴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줌마들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1월 21일) 날 오후 1시부터 대한문에는 14일보다 더 많은 태극기가 운집할 겁니다. 특급에서 아무리 개떡을 쳐도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개가 떡 친구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장난 그만하시고 현재도 정상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심리를 끝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아줌마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